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한겨레 정책 배틀 토크쇼 이 선택 2012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 사회를 맡은 김종배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제는 경제 민주화입니다. 참으로 말이 많은 더불어 매우 복잡한 분야죠. 이 경제 민주화를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정책은 무엇인지 오늘 집중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 토론과 상호 지정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SNS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토론을 지켜보시다가 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SNS를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 말미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 배틀을 꾸며줄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김정호 연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 경제민주화 정책에 갖는 의미 이걸 좀 중심으로 모두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정호 교수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재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 후보가 다 보면 나는 재벌의 장학생이 아니다. 나는 재벌로부터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결과가 뭐냐?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경제 민주화를 하는 이유는 서민이나 중소기업이 좋아지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결과가 과연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데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는 거죠. 즉 현재 경제 민주화 정책들은 후보들이 나는 재벌로부터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수단이지만 이것이 서민과 또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상조 교수님.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를 조금 먼저 분명히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방송의 제목, 배틀 토크쇼라는 것에서 별로 이렇게 내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토론이 진행되면 아시겠지만 김정호 교수님이나 저 사이에는 이렇게 차이에 못지않게 또 공유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아가는 게 그럼요.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이제 이루고 이제 뭐 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더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게 뭐냐면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재벌 개혁은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이고 경제 민주화의 본령은 양극화 해소. 즉 뭐냐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또는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이게 경제 민주화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위해서 왜 재벌 개혁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이런 이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관행을 고치는데 현실적으로 재벌들이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이제 경제력을 오남용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식을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어떤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재벌 개혁이라는 게 재벌 해체를 하자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재벌들이 이 사회가 정한 협력의 틀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시장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 질서를 만들어 보자.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한 20대가 저한테 물어오더라고요. 경제 민주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답변을 할까 하다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공부해 하고 넘어갔는데 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두 분 또 교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우신 분들이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자유롭게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좋고 또 합의를 보는 것도 좋고 더불어 플러스 알파 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좀 정립 좀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자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순환 출자 문제인데
그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박근혜 후보하고 김종인 국민행보 추진위원장 간에 뭐 이견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존 순환 출자까지 금지할 것이냐, 신규 순환 출자만 금지할 것이냐, 뭐 이걸 갖고 이견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여쭙기 전에 먼저 순환 출자가 뭐예요? 우리 김상조 교수님이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벌도 이제 기업 집단입니다. 즉 그룹이죠. 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개의 기업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계열사들 간의 출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계열사들 간의 출자는 이른바 이제 적은 자본으로 다수의 기업을 이제 지배하는 이른바 이제 우리가 흔히 줄여서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두 개의 회사가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 출자하는 겁니다. A가 B에서 출자하고 B가 다시 또 A에 출자하게 되면 계열사끼리. 그러니까 두 개의 계열사가 동시에 이렇게 서로 출자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제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가공자본 창출의 어떤 가장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나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상호 출자는 우리나라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개의 회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A, B, C 다시 A로 돌아가는 이렇게 여러 개의 회사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이제 출자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환상형 순환 출자인데요. A 계열사가 B 계열사에, B 계열사는 C 계열사에, C C가 계열사는 다시 A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의 계열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출자를 하는 것을 순환 출자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순환 출자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개 회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 출자하고 사실은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아직 규제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은데 하나는 규제하고 하나는 규제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규제하자라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순환 출자에 대한 규제의 목적이나 또는 규제의 방식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라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논의를 좁혀서 기존 순환 출자까지 금지할 것이냐, 신규만 금지할 것이냐.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새 캠프를 놓고 보면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네, 금지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그럼 오늘 이 토론의 논점을 기존 순환 출자까지 금지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여기에 좀 맞춰가지고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죠. 김종호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존이든 신규든 순환 출자에 대해서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자동차 같으면 정몽구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갖고 있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갖고 있고 기아자동차가 다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뭐라 그러나 아무튼 다른 계열사들의 주식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해가지고 뭐 삼각관계든 사각관계든 뭐 이렇게 해서 경영권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기아 자동차의 경우에 그 97년에 법정 관리에 넘어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법정 관리 중인 것을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할 때, 그러니까 정몽구 씨가 인수를 할 때, 정몽구 씨의 개인 돈은 없는 거죠. 뭐 아무리 그 재벌 총수라고 하더라도 부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다 주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인수할 수는 없어요. 개인 돈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고리에서 경영권이 느슨해지거나 또는 아무튼 외부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다시 현대모비스를 그 주식을 소유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적대적 M&A를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만드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게.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기존의 순환 출자를 금지한다고 하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순환 출자 고리상에 있지 않은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순환 출자 고리의 하나를 인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주식을. 네. 예를 들어서 기아자동차가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현대 자동차 계열의 뭐 예를 들어 뭐 현대제철 이런 데서 그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돌다가 옆으로 빠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일자를 만드는 거죠. 이게 네, 빙빙 돌던 네, 걸 네. 일자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계열사들을 다 어차피 정몽구 씨가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단지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순환 출자가 해소가 된다면 그거는 국민들을 절대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효과가 별로 없다. 어차피 그 계열사들이 다 있는 건데 국민들은 어차피 순환 출자가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럼 국회의원들도 순환 출자가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걸 해소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진 건지를 누구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그런 거 왜 했느냐?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따져 물으면 사실 할 말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별로 효과도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차이를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누구도. 예, 예. 그것은.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삼성 계열의 빵집 아티자가 있었잖아요. 또 삼성 계열의 MRO라고 하는 그 구매 대행 서비스하는 그 기업 IMK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매각하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식의 뭔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뭔가 좀 그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순환 출자라고 기존 순환 출자를 끊는 일을 강력하게 정말 심각하게 추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뭔가 계열사를 떼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간에 재벌 해체의 어떤 그 일부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럼 겁니다. 저는 재벌 해체로 가게 돼 있다. 예, 이런 부분적이든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예.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김상조 교수님. 예, 네.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이제 좀 네.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이 순환 출자가 왜 우리나라 재벌들에서 그렇게 많이 형성이 돼 있냐, 존재하냐. 사실 외환 위기 이전에는 이 순환 출자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재벌 그룹 내의 계열사들 간의 순환 출자는 외환 위기 이후에 많이 생겨난 현상인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각 그룹들이 구조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부채 비율을 200%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네네네. 이 이제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되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 계열사들 간의 출자가 이루어진 분들이 많은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외환 위기 이후에 이 계열 분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현대그룹도 그렇고 LG그룹도 그렇고 삼성그룹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열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게 떨어져 나온 이 총수의 일가의 한 부분이 자기의 또 지배권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계열사들 간의 어떤 출자가 많아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따라서 뭐 우리나라의 이 순환 출자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역사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걸 단기간 내에 없애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애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정호 교수님께서 이게 결국은 일부 계열사를 떼어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벌의 해체로 이어지는 것은 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해체라는 뉘앙스 단어가 갖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를 너무 강조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순환 출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규제든 간에 규제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가지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예컨대 이제 삼성그룹 같으면 이거 해소하는데 최소한 비용이 한 1조 정도 듭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 6조 정도 들고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한 1조 5천억 정도 드는데 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돈을 그냥 그러니까 이 순환 출자를 끌기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순환 출자를 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그룹 내의 어떤 출자 구조나 또는 조직 형태, 즉 뭐냐면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이 우리나라 재벌들의 어떤 복잡한 출자 구조나 조직 형태를 좀 더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이지 이것을 그러니까 합리화를 넘어서 해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너무 이제 지나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순환 출자 금지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재벌 총수가 자신의 지배권을 어떤 이유에서든 지배권을 위해서 이렇게 계열사들 출자를 이용하게 되면 어쨌든 총수 일가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출자한 것보다는 훨씬 더 큰
10배 이상의 그런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부의 어떤 소액주주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경제 현상을 좀 균형되게 봐야 되는데요.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겠지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른 이해관계자도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우리가 찾는 어떤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지금 김상주 교수님은 재벌 해체라기보다는 이 체제의 합리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뭐 직접 만나본 분은 그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 그 SK 최종현 회장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그 재벌 총수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그분 이야기로는 그랬어요. 자기들도 지분이 단순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분 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어디에서 어떤 이윤이 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서로 배당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대요.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단순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 역사적인 과정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순간에 이렇게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언젠가는 하여간 단순화, 지주회사 형태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그 본인들도 이해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정말 그렇게 지분 관계만 정리하고 기존의 계열사들은 그대로 있다면 그건 납득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김상조 교수님은 그걸 아시겠지만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진 거야?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차이를 만들어 내려면 뭔가는 떼내야 된다는 거죠. 아티제나 IMK나 뭐 하여간 그런 것들처럼 말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1조가 들든 6조가 들든 그것을 정리하는데 그건 어차피 대기업 총수의 개인 돈은 아닙니다. 대기업 총수는 그런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지분율이 더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을 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건 계열사에서 어차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고리에 있지 않은 계열사가 순환고리를 인수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설령 소액 투자자들이 기존에 뭐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순환 출자를 끊고 난 다음에는 그럼 소액 출자자들이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제가 좀 의외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네. 김정호 교수님께서 저보다도 재벌 총수를 만나보지 못하셨어요. 저는 진짜요? 뭐 만날 생각 없습니다. 저는 꽤 여러분을 만나뵀는데요. 네. 사실은 진짜 재벌 총수든 아니면 이제 각 그룹의 고위 임원들이든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런 출총제라든지 순환 출자 금지와 같은 이런 규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실은 각 그룹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자신의 조직을 개편하는 어떤 플랜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런 이제 플랜들을 이제 실행하는데 그러니까 타이밍이 문제고 실제로 이제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로는 주식을 사고 파는 그 자체의 비용보다는 주식을 사고 팔 때 나오는 세금 문제가 사실은 가장 커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룹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에 6조 원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 6조 원의 생돈을 들이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현대차 그룹도 사실은 지주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재벌 개혁 방안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그 의지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는데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그게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다고 가볍게 그러니까, 후보들의 공약인데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골목과 빵집까지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진출한 재벌의 계열사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좀 떠나라 이런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각 그룹의 어떤 핵심 계열사 같은 경우에 그거를 팔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이런 어떤 규제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각 그룹들이 보다 합리적인 지배 구조와 소유 구조, 출자 구조를 만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거는 지주회사로 옮겨가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걸 굳이 순환 출자를 끊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한 말씀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이 그룹의 존재 형태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이제 지주회사 구조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재벌 구조가 있는데 네. 이 두 개의 그룹 형태에서 규제가 격차가 많이 나요. 여기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세고 여기는 규제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규제 격차가 존재하니까 끊임없이 이 규제가 강한 쪽을 약화시키는 압력적으로 작용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레이스 투 바텀. 양화가 이제 악화를 구축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어떤 이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가 무늬뿐인 지주회사 제도가 전락했다 이런 이제 규제들이 나오는데요.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재벌 구조보다는 지주회사 구조가 그래도 낫다라고 평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어떤 그런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어떤 경제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늬뿐인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거의 규제를 너무 낮추는 것보다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코스트를 올림으로써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인을 또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촉진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벌의 변화를 위해서는 당근도 필요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채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학자로서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야 할 바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편익과 코스트를, 그러니까 편익과 이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제 맞출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어떤 이 재벌 개혁 방안들이 이렇게 참 이제 조금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재벌 구조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비용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 좀 예.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도 그 김상조 교수님께서는 이제 장기적인 효과, 다이나믹한 그런 효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순환 출자나 이 다단계 출자 같은 것들이 이게 무슨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벌만의 현상이 아니고 조금 규모가 커지는 중견 기업들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겨레 신문사 요 앞에 있는 영원무역 뭐 중견 기업이죠. 그 노스페이스 만드는 거기 말이죠. 예, 예. 거기라든가 농업으로 성공한 그 하림그룹 같은 뭐 이런 데를 보더라도 이게 그 굉장히 급속하게 그 기업이 확장을 하면서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순환 출자나 다단계 출자나 심지어는 상호 출자를 통해서도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지배구조도를. 자, 그런데 이게 순리대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게 5조 원, 자산 5조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잔뜩 규제를 하고 그 밑에 있으면 괜찮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 실제 제가 이분들한테 뭐 그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저기 넘어가기 싫대요. 5조를 넘어가기 싫답니다. 그래서 3조, 2조 수준에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하거나 국내 사업은 해외로 진출해서 해외 사업을 늘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호 교수님 말씀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규제 장치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규제 장치들이 의도한 효과를 낳을 수 있을 만큼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재벌에 대한 어떤 규제 장치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재벌에 대한 어떤 규제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바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기업 시스템의 어떤 효과를 좀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규제를 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전체의 모습을 좀 더 잘 고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김정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네. 예,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또 정치권에 제안하는 그런 노력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김상조 교수님께 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예. 좀 전에도 이제 그 정치권에서 내놓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닥 신뢰하지 않으시는 듯한 예. 발언을 하셨고, 그다음에 순환 출자가 이제 뭐냐고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이 경제민주화 담론에 이것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또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좀 그걸 좀 풀어주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순환 출자를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을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가공 자본을 창출하는 것을 막고 그리고 뭐냐면 이 기존의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이렇게 이른바 참호를 파가지고 강고한 어떤 지배권을 유지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순환 출자를 금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김종호 교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A, B, C 이렇게 수직으로만 내려가는 고출자에도 그런 효과가 똑같이 생깁니다. 이게 한 바퀴 뺑 돈다고 해서만 생기는 효과가 아니거든요. 예. 결국은 순환 출자나 수직적인 출자나 다 그런 효과가 생기는데 순환 출자만 규제하고 그러면 수직적인 출자는 규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 규제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 또 돌아가면 여기서 어디를 끊을 거냐,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면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끊을 거냐라는 것은 니네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그룹에서 만약에 이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고리 중에서 가장 끊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고리를 그렇게 끊는 방식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취지 자체도 잘못돼 있고 그 규제를 실현하는 방법도 잘못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대안을 지금 내고 있느냐면요.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있다면 종속회사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지배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갖는 이런 거는 다 규제하는 어떤 장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 결국 자사주를 취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세계 모든 나라의 어떤 법률에서 이런 자사주 취득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원리 입각에서 규제를 하자. 좀 규제를 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논의를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특히 대선 캠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순환 출자 금지 이거는 참 목소리는 큰데 사실상 그렇게 그 효과라든지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재벌이 몇 개 있는지 그것도 논란이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존 순환 출자를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 영향을 받는 그룹은 3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른 그룹들은 이걸 진짜 끊는 그러니까 비용만을 계산해도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그 안팎의 비용으로 사실은 다 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서 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적 선명성, 개혁성을 부각시키는 예. 수단이지 그렇게 큰 경제 민주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큰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는 아니다. 세계 그룹에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규제인데 이게 마치 재벌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어떤 장치인 것처럼 이렇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좀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면 자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경제 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본령은 결국은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주제는 골목 상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조 교수님부터 좀 말씀을 시작을 해주시죠. 예, 사실은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경제 문제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그 자체만 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자영업자 골목 상권에 이른바 과당 경쟁 너무나 많이 몰려 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거기 가신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결국은 뭐냐면 보다 나은 이 고용 조건 또는 임노동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밀려서 자영업자 쪽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임노동시장에서 보다 좋은 제대로 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야지만이 이 자영업자에 너무 많이 몰려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영업자의 어떤 또는 골목 상권의 문제는 정말 이제 장기적인 어떤 일관된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하는 정말 어려운 과제다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어떤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과도기적으로 이제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과 있는 어떤 정책은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이 이렇게 빵집까지 하는 이런 식이었던 그런 어떤 이제 행태는 좀 하지 않도록 뭐 단순하게 표현하면 대기업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진입장벽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까?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다든지 어떤 금융 지원을 활성화한다든지 재래시장의 주차장 시설을 그러니까 늘린다든지 또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히가세 대상자들의 이 기준점을 2배로 올린다든지 물론 이런 정책들도 있지만 이런 것이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좀 더 우리가 효과 있는 정책을 구상을 하려면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일단 좀 경쟁력을 가지도록 또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좀 진입장벽을 만드는 이런 어떤 장치가 불가피한데요. 모든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 상당한 코스트를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사회 전체의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점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좀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하게 어떤 토론하는 그런 그래요. 어떤 계기가 마련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그런 진입장벽 방안은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아무튼 지금 핵심은 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입장벽을 치는 것이라고 김상조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호 교수님은 어떤 견해십니까?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 지금 재래시장 여기 내려가면 여기도 공덕시장이 네, 있습니다만은 그거 보면 주로 거기에서 장 보시는 분들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재래시장을 가지를 않습니다. 동네 슈퍼라고 하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재래시장이든 무슨 동네 슈퍼든 이게 말을 하면 단어는 따뜻한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말로는 재래시장, 동네 빵집 뭐 이걸 이야기하면서도 본인들은 거기 가서 안 사요. 그러면서 인터넷 쇼핑하고 뭐 대형 마트 가고 다 뭐 아니면 편의점 가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히 젊은 층의 이 소비 패턴이 변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장사를 해오시던 분들은 변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슈퍼를 가면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가면 왠지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선 뭐 담요 이렇게 덮고 TV 보고 앉았고 뭐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좋아하냐는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젊은이들이 가줘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절대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이제는 그래서 편의점도 더 못 들어온다. 그러면 기존의 편의점들이 돈을 벌겠죠. 또 대형마트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한다면 기존의 대형마트들이 돈을 벌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인터넷 쇼핑이 돈을 많이 벌 거예요. 뭐 요즘에는 그리고 웬만하면 전화만 하면 그야말로 클릭 한 번에 그냥 택배로 뭐 다 배달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동네 상권을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보호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저는 변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분야가 농업하고 지금 유통업 아닙니까? 예. 그 낙후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거기 진입장벽을 치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고착시키는 건데 참 그거는 저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물론 해요. 우려하시는 말을 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저도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영업자의 이제 해결책은 그 자영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객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적인 통계 숫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중에서 만 45세 이상의 이 중장년층이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40대 중반 이상의 이 중장년층은 이른바 교육 훈련을 통해서 다른 어떤 직업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임노동계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데 네. 이런 어떤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기간 동안 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진입장벽을 만들면서 동시에 경쟁력을 제고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게 단순히 한국의 특수성만 강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쟁법의 목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경쟁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미국식 방식이에요. 유럽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럽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대형 유통점이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뭐 영업 시간이나 영업 품목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어떤 규제들은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유럽에서 이런 어떤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쟁법이 경쟁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자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목적도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순히 진입장벽만을 치게 되면 정말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은 거기 안 가고 전부 다 인터넷 쇼핑만 하게 된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런 어떤 정치의 그러니까 어떤 보호장치가 최소한이라도 없다라면 이분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일정한 이런 정책의 어떤 필요성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일종의 복지정책 성격의 산업정책이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이 골목 상권 문제,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는 사실은 이 경제 문제와 복지 문제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 사회의 가장 사실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두 정책의 목적을 결합하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일자리의 관점에서도 좀 이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재벌이라고 부르는 그 기업들, 기업 집단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많은 경우에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뭐 이쪽 분야란 말이죠. 뭐 금융이라든가 뭐 이쪽 분야인데, 여기서는 저는 앞으로 뭐 최소 아무리 많이 잡아도 20-30% 이상 일자리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 세계 최고 수준에 가 있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낙후되어 있는 분야들. 그게 현대화돼 가면서 거기에서 좋은 일자리. 그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 유일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딱 진입을 막아놓으면 이제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저는 그래서 농업이라든가 지금 재래시장, 그러니까 유통, 또 관광, 신문, 방송, 또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데들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나올 분야들이다. 새로운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가 나올 분야들이고. 신문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거기 신문도 지금 낙후돼 있으니까요. 낙후돼 있으니까. 신문이 뭐 대한민국 신문이 뉴욕 타임스처럼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는 제법 이제 뛰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싸이도 나오고 뭐 SM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다들 탈바꿈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는데 좀 너무 그거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 위주로만 보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우리나라 민족이 정말 음주 가무에 능한 사실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문화 산업에 정말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정말 거기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부과를 하고 싶은데요. 이른바 이제 재벌이 빵집까지 하냐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제가 우리나라의 뭐 가장 과격한 재벌 개혁론자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재벌의 어떤 창업자나 2세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분들이 이른바 반칙과 특혜에 의해서 성장했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또 정말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요즘 와서 이 재벌들의 3세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3세들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보여줬던 기업가 정신을 완전히 상실한 온실 속에 지금 화초가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분들이 뭐냐면 정말 그러니까 모험적인 어떤 그런 어떤 투자를 하기보다는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관심을 가지는 그 분야가 뭐냐면 유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또는 광고, SI 이런 식의 정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분야에 이런 어떤 재벌 3세들이 딱 들어가게 되고 계열사의 일감을 그냥 가지고 다 독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런 업종들이 뭐냐면 생태계가 망가져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날 환경 자체가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대에서 전자공학과가 가장 좋은 학과였어요.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공대에서 가장 커트라인이 낮은 학과가 돼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자공학과 졸업해 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게 디자이너가 됐다. 프로그래머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벌계 SI 업체, 하청업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뭐냐면 인생에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알게 되니까 그 분야에 가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뭐냐면 제가 재벌을 무조건 어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재벌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적 환경, 생태계를 만드는 어떤 노력을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빵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제빵학원 나와가지고 동네 빵집에 취직을 하면 월급이 70 내지 80만 원입니다. 1년 해봐야 1000만 원이 겨우 돼요. 그것도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특정 기업을 제가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빵학원 나와가지고 SPC 그룹의 제빵사로 취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인터넷에서 확인한 거예요, 제가. 2,000에서 2,200이에요, 연봉이. 거기다가 이제 뭐, 상여금도 또 있대요, 나중에. 뭐, 따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같은 파티쉐인데, 여기 SPC 그룹에 취직하면 월급이 2배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 동네 빵집보다. 그러면 제빵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느냐. 네. 동네 빵집에서 희망을 그건 사실은,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만, 동네 빵집이라고 하는 게 말은 아름답지만, 사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엄청나게 나쁜, 열악한 근로 조건에다가 월급도 얼마 못 받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한 가지 정책 수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한 말씀만 더 그러니까 토를 단다면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이제 선진국을 가보게 되면 큰 회사의 제빵 그 어떤 음식점 또는 이제 뭐 빵집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각 도시에 가보게 되면 정말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를 가지는 그런 어떤 빵집도 있고 음식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대기업이 큰 어떤 유통 체인망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분야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마을마다 도시마다 뭐냐면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장인 정신이 배인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음식점이나 빵집 그런 것들도 같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환경은 그 후자의 존재 가능성을 지금 파괴해버리는 방향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잠깐만요. 소비자가 선택한 거 아닐까요? 여기서 좀 사회자가 좀 단순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영업자를 보호할 것이냐 자영업자 주어를 자영업자로 놓느냐 골목상권으로 놓느냐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호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대자본이 골목상권에 들어와서 들어가면 거기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창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것이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결국 귀착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 같고 문제는 근데 이제 그 김상조 교수님은 방점이 골목상권인데 자영업자까지 같이 찍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그 대자본이 들어와서 빵집을 하고 이러면 연봉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서 일자리로 흡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고용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젊고 팔팔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까 김상조 교수님은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지금 4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효과는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좀 사실 해석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빵집 얘기니까 자꾸 빵집입니다만은 파리바게뜨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근데 이 파리바게뜨는 사실은 칭찬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이게 샤니로부터 출발을 한 데인데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 소기업이 사실은 이렇게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게 동네 빵집 주인들하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게 바로 동네 빵집이에요. 그게 파리바게뜨 직영점들이 아니고 다 동네 빵집 주인들이 간판을 예, 바꿔 간판을 파리바게뜨로 달고 그 제빵의 그 생지 반죽 있잖아요. 반죽을 그 파리바게뜨의 SPC 그룹의 공장에서 주문해 가지고 그걸 구워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형태의 빵집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동네 빵집인 거죠. 그런데 같은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자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자본의 영향력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대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소자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소자본이 커서 대자본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건데, 저는 그렇다면 이 파리바게뜨 같은 케이스는 진짜 이거는 박수를 보내줘야 될 판인데. 아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리바게뜨는 정말 이제 작은 기업에서 출발해서 네. 사실은 정말 그 근대적인 어떤 제과업체가 된 성공적인 케이스고요. 네. 또 하나 지적한다면 사실은 파리바게뜨는 한국에서만 성공한 게 아니라 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중소기업들이 나가야 할 어떤 방향을 보여준 그런 어떤 의미, 물론 문제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방향을 보여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 프랜차이즈 계약의 어떤 공정성 문제겠죠. 네. 그거는 또 이제 별개의 이슈로 예. 또 다뤄야 하는 별개 문제고요.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어떤 형태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뭐 이게 서비스 업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 파리바게뜨는 정말 중국에 가서 성공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3세들은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왜 중국에 가서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이 다 섞여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이 모든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베니핏만 있는 게 아니라 코스트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제 좀 균형 있게 보고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덜 겪으면서 이 필요한 구조 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상조 교수님께서 예. 좀 그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계속 진입 장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진입 장벽의 방안이 뭔지는 아직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 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 우리가 시행했던 진입 장벽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철폐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라는 예.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제도는 70년대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제조업에 대해서 진입 장벽을 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실은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6년에 폐지가 된 건데요. 물론 많이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근데 왜 이 제조업 분야의 진입 장벽을 치는 게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어졌냐면 우리가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정말 제조 품목은 이제 완전히 시장이 열려버렸습니다. 국내의 제조업자에서 이렇게 진입 장벽을 쳐봐야 중국 업체만 사실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왜 수입품이 그 시장을 다 잠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조업 쪽에 진입 장벽을 치는 그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교육의 효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업 쪽은 아직도 비교육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품목은 수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진입 장벽을 치더라도 이런 서비스 품목, 특히 이제 골목 상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너무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이분들이 이제 뭐냐면 취급할 수 있는 어떤 품목이나 또는 영업 시간을 어떤 합리적으로 어떤 고려를 해서 또는 영업의 어떤 범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상당한 정도의 어떤 효과를 가지는 그런 어떤 진입 장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마트에서 팔 수 있는 그 품목을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그 뉴스가 뭐 이제 나왔는데, 재래시장에서 일정 거리를 떨어져야 된다든지. 그렇지. 예. 그다음에 의무 휴업일은 이제 지금 2일로 되어 있는데 법 개정에서 뭐 3일로 이제 뭐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예,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그 범위라든지 아니면 거리, 시간, 품목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코스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고민해 볼 여지들이 근데 많다고 좀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입 장벽은 신규 진입 장벽 아닙니까? 이미 그렇죠. 들어와 있는 거에는 장벽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 이미 들어올 만큼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박근혜 후보도 기존가 순환 출자는 금지 못하겠다고 한 거니까 이게 이미 들어와 있는 거는 참 새로 규제하기가 쫓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예.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물론 완전히 한꺼번에 사업을 접고 나갈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 주변의 어떤 상권에 골목 상권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라면 그런 부분에서부터 완전히 철수하기 이전에 좀 어떤 영업 시간이나 영업 제한을 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이거에 대해 김정우 교수님. 네, 저는 그 진입장벽을 치기보다는 예. 오히려 캠페인을 벌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캠페인? 젊은 사람들한테 예. 재래시장 좀 가라. 그럼 파리바게뜨 가지 말고 동네 빵집, 뭐 빵굼터나 이런 데 가라. 예.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행동을 바꾸게 해야지. 이른바 착한 소비입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 많이 그렇죠. 나오는. 예.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행동은 행동대로 하면서 그냥 가게들만 막아놓으면 그러면 결국은 효과가 없어요. 저는 결국 그렇게 되면 저는 인터넷으로 굉장히 옮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요라고 하는 게. 자 여기서 이제 그 골목 상권 얘기는 이 정도로 하죠. 이제 네, 그러니까 차이는 좀 분명히 드러난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이제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이제 상생 구조의 문제인데 뭐 이제 기술 탈취라든지 납품과 후려치기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입법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충분히 그 규제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입법 조치나 이런 걸 가지고 규제 효과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번에 좀 김정우 교수님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납품단가 문제를 하도급법으로 그래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취급하는 나라는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인데 그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사실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납품 단가가 왜 낮아지느냐? 이건 최종 제품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2인치짜리 LED TV, 평판 TV 말이죠. 그게 지금 50만 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거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원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1, 2년 사이에 최종 제품 값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원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이 중소기업들도 협력업체들도 이 단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데의 그 부품 제조업체들이 계속해서 값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든 아니면 뭐 소니든 도시바든 이런 데서 그 싼 부품들을 가지고 최종 제품 값을 낮출 수 있는 거고 결국 그러면 국내 업체들도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값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생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상생 뭘 추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납품 단가를 올리는 상생이 아니고 납품 단가를 내리는 상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납품 단가를 내리더라도 여전히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모기업과 협력업체 간에 엄청난 협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상생의 궁극적인 지향점 그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 탈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기술 탈취는 잘못한 거죠. 그거는 뭐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예, 그건 뭐 정말 기술을 탈취했다면, 겁니까? 그거는 뭐 소송 대상이고,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단죄를 해야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탈취당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게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입증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 이게 정말 탈취인지 아닌지 탈취 당한 사람은 탈취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취를 했다고 지목을 받은 사람은 그것도 모르냐? 그런 거는 그걸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게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고 아빠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고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마 판사들의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예. 자, 김상조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중소기업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흔히 9988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숫자로는 99%를 차지하고 고용은 88%를 차지한다.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와 스웨덴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뭐냐면 대기업에 고용돼 있는 분들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12%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용 구조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가 바로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 모델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즉 뭐냐면 이 중소기업 부문에서 국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면 어떤 복지 대책도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소기업 발전을 정말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그 납품 단가 후려치기나 이제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게 불법이냐 또는 뭐 그거는 법으로 소송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를 하는데 이 둘이 대등한 협상력을 갖고 있다라면 납품 단가 후려치면 손해배상 소송 내면 되는 거고 기술 탈취를 하게 되면 특허법상 소송을 내게 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법정에 가서 대등한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뭐 동등한 어떤 그러니까 변호사를 고용해서 다투면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관계의 어떤 현실이라는 것이 이 협상력이 너무나 현격하게 벌어지는 즉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상정하는 대등한 자들끼리의 자유로운 계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소재 부품의 공급 체인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나라는 사실은 찾기는 어려워요. 비슷한 것은 이제 일본이지만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상호 협력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이렇게 불공정한 대중소기업 간의 이런 수직적 이 하도급 거래 관계를 좀 더 공정하게 어떤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또는 이것과 함께 이 중소기업들 자체의 어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즉 중소기업들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즉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어떤 활성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떤 정책 과제를 동시에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발전이라는 과제는 재벌개혁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재벌개혁은 이미 갈 방향이 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타이밍 문제일 뿐이지.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일 뿐인데 정말 중소기업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 사회가 이제 고민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어려운 과제이고 오랫동안 꾸준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애플한테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올 생각이 없느냐 뭐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설계만 하고 모든 제조 공정은 다 중국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납품 단가라고 하는 게 정말 형편없게 짝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애플의 경쟁력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미국으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아마도 원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아마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업하고 한국 기업이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고 뭐 한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니 스웨덴이니 핀란드니 뭐 다 똑같은 시장에서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판국이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부품을 만들어내는 업체 정도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만 하는 거죠.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소기업의 어떤 이제 취약성 또는 그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고요. 이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현상의 원인으로서 흔히 지적되는 것이 이른바 IT 혁명과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이거는 모든 어떤 경제 관련 문헌에서 다 지적되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이런 세계사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IT 혁명이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결국 고용 없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니까요. 근데 저는 이 세계 공통의 이 두 가지 요인이 한국의 양극화 현상, 즉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이 양극화라는 이 현상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 요인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이 양극화 문제, 특히 이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요인 외에도 한국의 특수한 요인, 즉 대중소기업 간의 협상력의 격차에 의한 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요인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김정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경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종 조립 단계에 있는 대기업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이게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협상력이 불균등한 상태에서 불공정한 하드웨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이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국민 정체의 어떤 양극화 문제가 심해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소재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품질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대기업들은 상당한 정도의 이유를 내고 계시니까 조금 네. 사회협력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대중소기업 이 하드웨어 거래 관계를 좀 더 공정하게 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얘기 제가 대기업 임원들한테 하면 대기업들은 많이 배웠다. 1차 하드웨어과의 거래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잘 해주고 있고 여기는 뭐냐면 이미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 맞습니다. 많이 해결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2차, 3차 하드웨어 단계로 내려가면 정말 엉망이 됩니다. 정말 생존을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2차, 3차 하드웨어 단계의 이 불공정 거래 문제가 원사업자, 대기업의 책임이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뭐냐면 대기업들이 자기의 1차 하드웨어 업체들을 평가를 할 때 그네들이 2차, 3차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중요한 어떤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많은 부분이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뭐 반론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성공적인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발전하는 그런 면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2003년하고 2011년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 협력업체들의 매출액이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3조에서 20조로 늘었더라고요. 6배가 늘었더라고요. 그 한 7, 8년 사이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최종 제품 매출액만 늘은 게 아니고 그 협력업체들의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조 중에서 12조가 그러니까 10조 정도 그러니까 한 45% 정도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55% 정도는 외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요타라든가 포드라든가 뭐 이런 데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기업이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협력업체들도 어떤 기술 개발의 어떤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도 이제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떨어뜨리고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협력업체들 자체가. 그래서 이게 늘 이 모기업과 중소협력업체 사이가 이렇게 대립관계가 늘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대립관계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늘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아니 그 대중소기업 간의 이 하드웨어 거래 관계라는 게 본질적으로 협력과 갈등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어느 한쪽만 갖는 거래 관계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1차 하드웨어 업체 중에서는 정말 매출액이 연 1조를 넘는 뭐 그런 회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최근에 오게 되면 뭐 특히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부품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기 위한 그런 어떤 쪽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부품 업체들의 국제 경쟁이 높아지고 실제로 자동차 산업의 수출액 중에서 부품 수출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GM이 그러니까 대우 자동차가 GM에 매각됐을 때 이게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부품 업체까지도 다 망할 거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간의 이 협력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협력을 통해서 이 산업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례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사례만을 보고서 지금 현재 어떤 다른 어떤 일반적인 어떤 하드웨어 거래의 어떤 그 문제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고요. 뭐 솔직히 말하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의 1차 하드웨어 업체 정도가 되면 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 정도는 중소기업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대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더 주목해야 될 바는 뭐냐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맺어지는 하도급 거래 관계. 이게 2차, 3차. 여기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근에 와서는 이 제조업체들 사이의 하도급 거래 관계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와 네. 그러니까 제조업체 사이의 이 거래 관계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직도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런 사각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찾아내서 정말 그러니까 상호 협력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 SNS를 통해서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 두 분 교수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 하나 소개하고 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규제를 하다가 최근에 풀렸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 때문에 제동 관련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동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다면서 좀 더 철저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네. 방안이 있습니까? 근데 뭐 법을 만들면 되죠. 예. 음.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문제시했던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문제시한 것이지 그 내용을 문제시한 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아예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안 할 거고 혹시 무슨 헌법 소원을 내지 않는 한은 그냥 법을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을 만들면 되는데요. 네. 이게 나중에 이제 헌재에 가가지고 네. 또 논란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규제의 어떤 목표와 그리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합리적인 규제 수준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이 서비스업 부문에 진입장벽을 치는 것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이 되는 게 바로 FTA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FTA나 한 EU FTA를 맺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서비스 부문에 진입장벽을 치게 되면 이게 FTA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 뭐 정말 그러니까 ISD 투자자 국가 소송 이런 어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체결된 FTA를 당장 무효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떤 국내의 어떤 경제 정책과 통상 정책 사이의 어떤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회가 이제 이런 차원의 법률을 재정 개정을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이제 이런 통상 협상을 이제 맺거나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의 정말 절박성,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규제가 뭐냐면 효과를 달성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일모를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어떤 스케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협상 파트너들의 신뢰를 얻는 작업이 또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지금 유통만 하더라도 1995년에 월마트가 들어왔던가요? 월마트, 까르푸가 그때 들어왔죠. 마크로라고 하는 것도 들어왔고 그래서 2006년에 다 문 닫고 나갔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 FTA 체결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통업체들이 들어온 거는 FTA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WTO 규정과 또 그 전에 맺었던 투자 보장 협정들 그건 FTA에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런 조항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FTA하고 저는 별로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일본하고도 FTA를 맺지 않았는데 SSM들이 출점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예를 들어서 부산 쪽에 보면 트라박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열몇 군데가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트라박스는 일본계 SSM입니다. 그런데 그 본사는 거기에서 대기업일지 모르겠는데 그 대기업은 어차피 한국 법을 적용받는 건 아니고 여기 들어와 있는 그 트라박스라고 하는 그것들은 조그만 영세 기업들이지 뭐 하나하나 점포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FTA라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맺었던 다른 협정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막을 방법은 없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FTA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외국 자본의 어떤 진출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조인을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건 국제법의 효력을 갖고 있는 건데, 네. 다만 이제 FTA는 쌍무 협상이니까 네. 사실은 이 그러니까 FTA라는 그러니까 WTO라는 네. 그러니까 다자간 협상의 결과와는 달리 네. 이 쌍무 협상으로서의 FTA는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 요소를 분명히 조금 더 갖고 있는 문이 거거든요. 넓어지겠죠. 예. FTA. 아니 그래서 제가 네. 네. FTA를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FTA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가 어떤 경제 사회적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네. 이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려고 할 때 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1시간 넘게 자유토론을 진행을 했는데 그 자유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상호 지정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 지정 토론은 한 분이 상대분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 답변을 하시고 다시 재반론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각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씩께 두 번의 어떤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낯선 방식인데요. 예. 살살해 주세요. 이 상호 지정 토론은 네. 아까 자유 토론에서 이제 그 얘기됐던 주제를 좀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뭐 포함시켜도 되고 아니면 앞서 자유 토론에서 이제 다루지 못했던 걸 다뤄도 상관없고 네.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김정호 교수님께 질문권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문제는 좀 한번 합의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기업 집단의 비중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라고 예. 하는 거에 지난번에 대해서 공청회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뭐 GDP 중에 매출액 비중이 얼마다 그게 어떻게 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는 우리 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같은 그러니까 GDP와 부가가치를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뭐 매출액끼리 비교를 하든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 한 15년, 6년 이렇게 놓고 보면 별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게 아니고 오히려 줄었다고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기준이 2008년인가 뭐 그 한국은행 통계 기준이 바뀌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김상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불완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 그러니까 국회 공청회 때도 이제 바로 이 문제가 나왔고요. 잠깐만요. 근데 이 질문은 두 분만 하시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예. 그 사실은 지난번 이제 국회에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한 이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이른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서로 낸 데이터가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든 데이터로는 30대 재벌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이제 매출액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전체 매출액에서 30대 재벌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 최근에 와서 이게 뭐 증가한 게 아니더라. 산출 기준의 차이입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경제력을 뭘로 측정하느냐, 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매출액으로 볼 수도 있고 부가가치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학계가 아직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아직 만들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가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난번에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점유 비중이 증가하지 않았더라. 그냥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90년대보다는 떨어졌고요. 예, 물론입니다. 예, 뭐 외환위기를 거쳤으니까요,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부가가치로 전체 GDP 중에 부가가치 비중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데이터가 있으세요? 부가가치 제가 만든 데이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만든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믿지를 않으실 테니까 그에 관한 아니 저도 그걸 얻고 싶었는데 그런 데이터를 구하지를 못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박영철 교수님 아시죠? 네네. 박영철 교수님, 네네. 박영철 교수님이 최근에 발표한 페이퍼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0대 재벌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 즉 GDP죠.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계한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추계한 결과를 발표한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내드리겠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2000년대에 들어서 이가 부가가치 점유 비중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을 해보면 매출액 비중은 늘지 않았는데 부가가치 비중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30대 재벌의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했다.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단순히 생산성 증가가 아니라 경제력 집중에 따른 이 지배력의 오남용 때문에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가가치를 새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남의 걸 뺏어 갈 수도 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경제학계가 어느 쪽이다 또는 어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낼 만큼 아직 자료도 축적하지 못하고 연구도 진행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로 상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변화의 팩터들 원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경제학자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교수님 재벌론 뭐 안 하셔도 됩니까? 재벌론 기능이 아니요, 있습니다. 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런 데이터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니, 박영철 교수님께서 예. 그거 제가 본 적이 제가 만든 없고. 자료는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믿을 만한 방법으로 하시면 당연히 믿지요. 뭐 근데 지금 이 그 질문과 응답은 약간 제가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놀란 게 재벌의 경제력 집중하면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당연히 그 학계나 사회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사실은 거니까. 우리가 저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문외한 거예요. 입장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벌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측정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자산 매출액 부가가치와 같은 우리가 이게 숫자화할 수 있는 지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재벌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어느 걸 그러니까 중점을 두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김종호 교수님하고 저 사이에 나눈 얘기는 양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무튼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제가 88년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소에서 있고 뭐 그랬었거든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도 여전히 경제력 집중이 문제였어요. 네. 그때 법을 만들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80년대 그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때도 경제력 집중은 여전히 문제였는데 그러면 예전의 경제력 집중은 심각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때가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튼 요 그 저기 정책 배틀 토크쇼 끝나고 학술 토론도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자, 아, 이번에는 김상조 교수님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저희 학자들의 게으름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정말 재벌의 경제력은 양적인 지표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사실은 뭐 재벌 개혁이나 또는 이제 중소기업 발전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 장치들을 주로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동의합니다. 불법 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서 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서 제대로 처벌을 하게 하고 또는 피해자가 그 손해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고 사실은 이게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김정호 교수님께 뭐 질문이자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누구도. 근데 왜 정경련이나 자유기업원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 번도 의견을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말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의 그러니까 불법행위 또는 재벌 총수들이 휠체어 타고 검찰청 앞에 섰을 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치자라고 정경련이나 아니면 자유기업원 같은 데서도 얘기를 하셨으면 김정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이 보다 다른 국민들한테 보다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저도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고, 저는 뭐 전경련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경련이 왜 그런지 뭐 그건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뭐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있죠. 뭐 지금부터라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뭐 유일하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화기애애하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상호지정 토론 질문권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호 교수님, 또 그 김상조 교수님께 질문, 뭐 비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재래시장이나 동네 저 골목 상권이나 이게 낙후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3%인가 그러던데. 그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스, 터키, 한국.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세요? 그냥 이 상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자영업자의 숫자를 줄이려면 그러면 여기서도 큰 기업들이 나와가지고 그 큰 기업에서 그 근로자들을 흡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고용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좀 안정성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럼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원래 3월 달에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뭐 이렇게 연구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대중서라는 걸 하나 써서 냈습니다. 네. 종횡무진 한국경제라는 책이었는데요. 사실 그 책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제가 분명히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실은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 제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2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80%가 광의의 서비스업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사실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제대로 된 일자리 안 만들어지면 네. 양극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경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경제 문제, 예컨대 재벌 문제 또는 금융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없을 수는 없지만 가치 판단의 문제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어떤 분석과 대안은 제시를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서비스업의 문제는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서비스업의 교육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의료 보건 서비스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경제 활동의 한 분야로서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네. 또는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삶의 기반을 형성하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교육 시장도 개방을 해야 되고 의료 보건 산업도 민간 병원 허용해야 되고 이제 이런 대안들을 제시를 하세요. 그 부분이 저는 완전히 진짜 뭐 이른바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에 매몰돼서 시장의 영혼을 팔아서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정말 심각한 고민하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교육이나 또는 보건의료와 같은 이런 부문에 시장 원리를 이렇게 딱 도입하게 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는 좀 더 어려운 어떤 차원의 판단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 거냐라는 거에 관해서는 정말 경제학자들 간에 이 문제는 경제학자들 간의 논의 차원을 좀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벌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아무튼 저는 이게 그 서비스 산업이 우리 사회의 기반이라고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부분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 유통산업만 하더라도 그게 바로 식품 위생의 문제이고 그게 바로 그 큰 유통마진의 문제이고 뭐 다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는 이유는 그쪽으로 안 가는 이유는 뭐 거기에 비싸기도 하고 뭐 위생적이지도 않고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쪽이 낙후되어 있는 한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 점점 더 낙후되어 가는 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이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전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대안을 주셔야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두면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김상조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걸 제가 듣고 싶은 거죠. 제 질문은 아닌데 제 반론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김상중 거기에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질문권 사용하십시오. 예, 뭐 정말 어려운 문제이고요.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요. 네. 그 구조조정의 기간 동안 고통을 줄이기 위한 보호장치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제가 원론적 차원에서 드리는 네. 말씀이고요. 제 질문은 지금 오늘 논의가 안 된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금융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뭐 최근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금융민주화라는 게 또 뭐냐?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도 모르겠는데 예. 또 이제 금융민주화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또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금융민주화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외국 자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정호 교수님과 같은 이런 어떤 이제 시장의 힘을 믿으시는, 시장의 원리를 믿으시는 분이라면 국내 자본, 외국 자본 이거 구별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이제 김정호 교수님도 그러시고 또 특히 이제 정영련 같은 데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재벌 규제 장치의 어떤 폐해를 주장하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 기업들을 외국 자본한테 넘겨주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냐면 한편으로는 시장의 원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또 국적 자본의 보호를 같이 주장할 수 있을까? 이 모순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외국 자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단 그러니까 국내 자본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 않냐. 그건 똑같이 대화를 하면 되는 일이지. 제가 외국 자본에 대해서 가끔 말하는 측면은 굳이 국내 자본에 불이익을 줘가지고 그걸 굳이 외국 자본에 줄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걸 문제시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뭐 원래부터도 자본의 뭐 국적을 따지거나 그런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요. 네. 이제 김정호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외국 자본에 너무 큰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를 주고 국내 자본을 역차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의 주장은 네. 국내 기업들이 특히 재벌 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너무 큰 특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측면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 인식의 간격을 좁히는 것도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얘기가 통할 것 같아요. 역차별도 없애야 되지만 네. 특혜도 없애는 이 방향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SNS 질문 들어온 거 또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고 어렵습니다. 김상조 교수님,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평가해달라고 했고요. 김정호 교수님,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평가해달라고 했는데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의 재량으로 좁히겠습니다. 좋은 점은 빼고 이게 맹점이다 라고 하는 점만 추려서 간략히 좀 답변을 이번엔 김상조 교수님부터.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느 신문의 컬럼에도 썼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슬로건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오신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정말 소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학계에 남아서 같이 세미나도 하다가 갑자기 뭐냐면 이분들이 상당 부분은 문재인 캠프로 가시고요. 상당 부분은 안철수 캠프로 가셨어요. 근데 이 두 분들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은 세미나를 하고 학문적 뿌리는 하나네요. 예, 그렇죠. 현실 문제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던 동료들인데 이게 뭐 한 달 동안에 서로 다른 캠프에서 일했다고 해서 무슨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표현의 차이고 우선순위의 차이고 상대 후보가 얘기 안 했던 걸 메꾸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저는 이 두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정말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정말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뭐 이게 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두 분이 단일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두 분 중에 어느 단일화된 후보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공약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공약을 만든 전문가와 대통령이 정말 국정 철학과 인간적 신뢰감을 공유하는 하나의 팀으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지 재벌과 관료들의 어떤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후보 단일화뿐만 아니라 이 두 진영의
경제 정책의 단일화, 특히 이 두 캠프에 참여하고 계신 전문가들의 어떤 공동 노력 그리고 인간적 신뢰감을 더욱 굳건히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호 교수님도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주로 몇 점을 위주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사실은 세 후보가 다 별 차이가 없어서 이번 선거는 정말 정말 참 재밌어요. 박근혜 후보가 소위 그 보수의 후보인데 보수 후보가 진보인 민주통합당의 안방에 딱 가서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난감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 차이를 부각시키기 어려워서 야당에서 차이 부각시키기 어려워서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 경제 민주화나 복지와 관련된 그런 공약들은 뭐 거기죠. 차이가 있다면 순환 출자를 규제함에 있어서 기존 순환 출자를 그냥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출자 총액 제한을 야당 측에서는 부활하겠다고 하는데 뭐 그것은 박근혜 후보는 그거는 부활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선거는 아무튼 그냥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두 분 선거. 말씀은 후보를 선택할 때 경제는 뭐 굳이 고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자료로 나온 뭐 최소한 정책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료로 나온 공약만 보고는 차별성이 없으니까요. 결국 후보의 경제 철학과 이 참모들의 특성을 보고 정말 이걸 집행할 의지가 있는가 이제 그걸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뭐 토론을 기초로 해서도 좋고 뭐 상관없습니다. 좀 포인트를 하나만 좀 잡아갖고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은 김정호 교수님부터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김상조 교수님부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이제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가 시대 정신으로 부상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정말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최근에 와서 농담처럼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1년 전에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가장 과격한 재벌 개혁론자였는데 1년만 전에 돌아왔더니 저보다 더 과격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중간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이제 자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기대도 하지만 염려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치를 높여놓고 난 다음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제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시기인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이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제민주화는 단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동안 정말 일관되게 꾸준하게 해나가야 할 그런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의 절반 정도만 해도 훌륭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이 대통령이 꾸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내하고 견인하는 이런 어떤 유권자의 자세를 갖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호 교수님. 네, 상생이든 동반이든 그런 것들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그 제반 조치들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납품단가 같으면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그런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서로 생산성을 높여서 납품단가를 낮추고 그래서 최종 제품의 값도 낮추는 그런 상생과 동반과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그 기업 간의 관계는 영세기업이 중소기업이 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그러는 사다리를 제대로 만들어 놓는 그런 개혁이 돼야 한다. 그러자면 그렇게 된 데에 성공한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내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시면서도 실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보면 성공한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거는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까지 포함해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정책 배틀 토크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노동, 복지, 그리고 오늘 경제민주화까지. 사실 이 세 영역은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주제를 뽑아서 정책 배틀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미력하나마 그 이 세 번의 토론이 우리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참고가 됐다면 이 정책 배틀은 아마 성공을 한 걸 겁니다. 자, 이 토론을 좀 그러니까 새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들으신 분들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정책 배틀 토크쇼는 여기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